자, 문학 문제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이렇게 저와 함께 이론적 학습과 더불어 하나하나 꼼꼼하게 파악해 보면은 문제도 아주 쉽게 풀릴 거예요. 자, 그런 자신감으로 우리 같이 한번 출발해 보자고. 자, 먼저 현대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교재 보시면서 같이 수업을 한번 이끌어 볼까 합니다. 자, 여기 현대시 그러면 일단 이 개념 그럴까요? 시의 개념 하면은 그죠? 시의 개념. 인간의 사상과 정서를, 그게 문학의 내용이죠. 인간 중심입니다. 인간의 사상과 정서를 시적 상상력을 역시 통하겠죠. 그래서 운율적, 함축적 언어 할 때 시는 꼭 알아둘 게 언어에 가장 민감한 거예요. 운율적, 함축적으로 표현한 운문문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언어에 민감하다 하는 얘기는 운율적이다. 운율적 언어와 그리고 함축적 언어 중요하죠. 이게 첫 번째는요. 함축적 언어가 들어갑니다. 함축적 의미 이렇게. 그러니까 운율적 언어이며 무엇이다? 함축적 언어이다. 이 말을 일단 파악하고 가자고요. 운율적이다 하는 것은 시의 주로 형식을 말합니다. 형식. 그죠? 그리고 함축적이란 말은 내용, 주제와 긴밀한 관련이 돼요. 그 세상의 모든 추상적이고 또 구체적인 사물이라 할지라도 형식과 내용은 다 있습니다. 문학의 내용, 시의 내용은 인간의 삶이에요. 사상과 정서. 이걸 운율, 리듬에 맞게 시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런 형식에 담아다가. 자, 그래서 운율은 나중에 형식, 이게 바로 음악성입니다. 이게 시와 시 아닌 다른 문학 갈래의 차이점이죠. 운율. 그래서 시를 뭐라 그럽니까? 운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함축적이라는 말은 속뜻입니다. 시어에 감춰진 속뜻. 그러면은 그 함축적 의미를 알아야 시인의 표현코자 하는 본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내용 파악과 함께 주제를 이해할 수 있는 단초는 어디다? 시어의 함축적 의미로부터 출발한다 이런 얘기죠. 내고 형식면의 이러한 요소들을 어떻게 해서 함축성을 가져가는가 하는 방법적인 그 고리가 표현 방식입니다. 그죠? 자, 차근차근 공부해 보자고요. 우리 교재 보건데 보니까 기출문제가 2008년에 그지? 나번에 한민복의 선천성 그리움. 이 한민복이라는 시인은 조금 젊으면서 서민 지향성이 강하죠. 아마 강화도에 지금 살고 있을 겁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한민복의 대표적인 작품이 긍정적인 밥. 그죠? 내 시가 한 편 쓰면은 3,000원인데, 소금이 한 대박이다. 쌀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산술적인 논리로 시의 어떤 가치를 아주 궁극으로 표현한 긍정적인 밥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 기형도라는 시는 입 속의 검은 입이라는 유고시집이 있죠. 이 친구는 아쉽게도 28입니까? 그때 원래 중앙일보 기자를 하다가 낙원상가 영화관에서 죽게 됩니다. 그죠? 좀 아까운 나이에 죽었죠. 천재 시인이라고 불립니다. 기형도, 빈집. 그 다음에 2008년에 우리 익숙한 시들 보면 백석은 여러분 일제강점기 30년대 주로 유랑 생활을 많이 했죠. 아마 평북 정주생입니다. 그래서 수학능력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작품의 작가가 백석이에요. 백석의 수라, 백석의 국수, 여운한골적, 그리고 또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 이런 작품들, 또 여승이라는 유명한 시도 있죠. 나와 지렁이 나왔고요. 그리고 김광규 핸드폰 가족. 아주 저 여인은 핸드폰 속에 가족을 넣어 다니는구나. 그래서 이제 어느 절간에 이 시인이 뭘 왔습니까? 강사로 초청되어 한 시인 시창작 교실에 MT 같은 그런 것을 갔어요. 그 절 뒤편에 서서 뭐 합니까? 바로 전화를 이 여자분이 전화를 하면서
애한테 뭐 아빠는 오셨니? 손 씻고 발 닦고 잘 잤니?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푹 자라고 이제 안부, 당부에 전화를 하는데 이 시인이 그걸 우연히 보면서 적은 시가 핸드폰 가족입니다. 저 여인은 가족을 핸드폰 속에 넣어 가지고 다니는구나. 아주 그 따뜻한 인간애가 넘치는 작품이죠. 2008년에 보니까 우리 그 송재학 씨는 아마 대구의 치과 의사이십니다. 치과 의사를 하면서 시를 쓰는 그런 훌륭하신 분이고요. 다음에 황주 유명한 시인이죠. 그죠? 황주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우리 수능에도 몇 번 나온 문제고요. 장성남의 시도 수능에 한두 번 나왔어요. 새떼들의 망명이라는 시집이 있죠. 자, 2009년에 윤동주의 병원, 김남극의 구세약방, 문태준의 가재미는 좀 전에 공통점이라느니 다음에 또 늙은 의사와 아저씨 이런 함축적 의미의 인간의 그 인간 성격의 차이를 고르는 문제를 기출문제를 통해 본 바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갑니다. 시의 함축적 의미. 시는 일상적 언어를 사용하지만 그 쓰임에는 일상적 언어와 다른 점. 내가 그래서 시어는 뭐다? 언어에 민감하다 이런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 함축적 시어라는 것은 뭐다? 마지막에 기본적인 즉 지시적 의미를 넘어서서 연상을 통해서 시문맥 속에서 새롭게 갖는 시인의 주관적 의미입니다. 따라서 암시적, 주관적, 간접적이다. 이때 주관적이라는 말은 시인의 뜻으로 뭡니까? 재해석된 뜻이다. 이런 얘기겠죠? 이번에 어떤 정서적 효과할 때 정서는 감정입니다. 감정.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뭐 한번 지금 페이지 넘겨보시면 172쪽에 시 한 편이 나오죠. 아마 중학교 3학년 교재에 나오는 작품일 겁니다. 무엇이죠, 여러분? 황동규의 즐거운 편지입니다. 여기 볼까요? 황동규. 즐거운 편지. 얼마나 즐거울까? 이 시를 통해서 정서 변화, 감정의 변화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앞부분에 1, 2로 이렇게 되어 있죠. 1, 2. 이 대표적인 수사법은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반어법입니다. 반어법. 반어법은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자, 어쨌든, 그리고 이연에 보면은 이별. 그리고 그리움. 기다림. 이런 감정이 쭉 이별을 통해서 그립고 기다리는데 기다림으로써 이별의 슬픔을 극복한다. 이별의 슬픔 극복이다. 글쎄요, 여러분 생각에 기다리면 다 이별의 슬픔이 극복되겠습니까? 기다림이라는 것은 온다는 뭡니까? 바로 확신에 있는 거죠, 확신에. 온다는 확신,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겠다. 이래서 이제 님에 대한, 지금은 안 계시지만 어떻습니까? 이별 상황이 있지만 님에 대한 영원한 사랑. 이것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 알아둘게요. 여러분들, 이 반어법은 좀 이따가 중요하게 다뤄질 거고, 표현상의 특징이니까 자주 묻습니다. 반어법 요거 표현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시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여기 눈이 있어요. 눈의 함축적 의미입니다. 눈의 상징성 그러기도 하죠. 눈의 함축적 의미는 이 시인이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눈이 그쳤다가 다시 내리거든요. 그래서 시인의 뭐다? 시인의 정서를 표출하는 그와 같은 우리가 T.S. 엘리엇 표현으로 얘기하면 정서적 등가물이 되겠죠. 눈은 시인의 이런 극복의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대상물입니다. 왜? 눈이 그치고 또다시 눈이 내려요. 수단적으로. 이별을 사랑이 끝나고 이별을 했다. 눈이 그쳤다. 또다시 내린다. 또다시 그 사랑 그 그리움이 뭡니까? 만남으로 연결되겠지 하는 시인의 이와 같은 극복하고자 하는 정서를 대변하는 그와 같은 대변적인 의미를 눈이 지니고 있다라고 파악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죠.
내 그대를 생각하면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 밑줄 그어보고요. 그 구어져 있네. 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에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사소함 2번 나왔죠. 이 감정이 2번 반복되는 시어들은 함축성이 있다. 뜻을 속으로 갈무리하고 있다. 여러분 여기 조금 이해가 조금 안다면요. 이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있고 그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그대를 사랑합니다. 어떤 사랑? 짝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러면 이 그대는 짝사랑하는 대상, 여러분 짝사랑 한 번씩도 해보셨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 짝사랑하는 대상은 누구나 다 멋있다, 응? 참 잘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의 정서, 감정, 나의 생각과 그대의 생각이 지금 일련에서 이 나의 생각과 그대의 생각이 일련에서 막 이렇게 혼혈되어 있어요. 복잡하게 섞여 있습니다. 요걸 정리를 해보면 돼요. 볼까요? 내 그대를 생각하면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뭐가 여기 그대의 생각에서는 내가 그대를 짝사랑하는 것은 그대의 생각에서는 그냥 사소함입니다. 왜? 뭐 좀 금방진 편인지는 모르지만 좀 잘생긴 애들은 또 저 못생기고 뚱뚱한 애가 나를 사랑하나벼 이렇게 착각이 있거든요. 그냥 뭐 다반사로 있는 일이니까 사소합니다. 근데 나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절대로 사소함이 아닙니다. 절실함이에요. 되겠습니까? 여러분 짝사랑하는 대상은 24시간을 다 지배하는 그런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절실한 표현인데 지금 이렇게 혼혈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의 생각을 읽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 사소함을 나의 생각으로 바꾸면 절실한 것인데 사소함이라 표현코자 하는 바를 이렇게 반대로 표현 의도와 표현된 바를 반대로 갖다 놓는 게 반어법이에요. 반어는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데 이 의도를 뒤집어 반대로 표현하는 게 반어법입니다.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그대가 내 나의 사랑을 한없이 벌써 만남이 있다거나 이런 헤어짐이 다 또 이연 사이에 들어있겠죠. 바꾸어 버린 데 있었다. 밤이 들면서 골짜기에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이 눈의 의미를 잘 보세요. 내 사랑도 어디쯤에서는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이것도 일종의 반어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왜?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 이 기다림으로 이제 그대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있다는 전제에서 기다리면 온다는 확신이 서겠죠. 그동안에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잖아요. 눈이 그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눈이 퍼붓다. 이래서 순환의 의미는 눈이 그치고 퍼붓는 것처럼 나의 사랑도 이별 후에 또 만남이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주어지는, 그래서 기다림을 통한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고자 하는 이런 이미지. 자, 여러분들 다음 시저 밑줄 친 시의 함축적음이 속뜻 쭉 한번 보고 5번의 미음 그대에 대한 기다림으로 방해는 장애물이다. 눈이 장애물이 아닙니다. 눈은 그대를 기다리는 나의 마음, 그걸 그대로 표상해서 님에 대한 영원한 사랑, 시인의 정서를 그대로 표출한 대상물입니다. 자, 이 시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 시적 허용은, 시적 허용이라는 것은 표준 어법에 맞지 않은, 문법에 맞지 않은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헤매이다. 여러분 헤매다가 기본형이죠. 이기입이 안 되는 단어입니다. 헤매일 이런 것은 문법에 맞지 않는 잘못된 표현인데 시 속엔 허용하는 것을 시적 허용이라 그래요. 반어적 표현은 내가 2번 지적했습니다. 사소한 이런 데서 시의 소재가 의인화된 것은 없습니다. 사람처럼 인격화시켜서 표현한 건 없죠. 반복에 의한 운율이 형성되어 있고 반복은 축이죠. 형의 구분이 없는 산문시입니다. 하여 2번의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다음에 2번째로 여러분 시의 편상의 특징들 가운데 이미지, 심상이라는 거, 그죠? 이 심상과 운율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심상, 이미지죠. 이 이미지는 심상 표현은 개념이 그렇습니다. 심상은 시어를 읽고 떠오르는 감각적 형상이다. 시어를 통해 떠오르는 감각적 형상인데 이 감각은 우리 사람이 느끼는 감각은 5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시각, 촉각, 후각, 미각, 청각 이렇게. 그러면 시각 같으면은 빨갛다, 노랗다 이런 색상의 시각이 두드러지겠죠. 후각 같으면 냄새 용어, 다음에 미각 같으면 맛보는, 혀로 맛보는 쌉스름하다라든지, 청각은 소리 감각, 그죠? 그리고 우리 촉각은 피부에 느끼는 서늘하다, 또 내지는 이렇게 아프다는 식의 이런 촉각, 이런 감각들, 감각적 표현이 심상입니다. 그래서 구체성을 더해주고 또 시어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심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감각적 이미지다. 공감각적. 이 공감각적 이미지는요, 잘 보시면 공감각적 이미지. 여기 각적인데 감이라 썼네. 자, 공감각적 이미지를 다른 말로 감각의 전이 그럽니다. 감각의 전이, 전이는 옮겨가다. 시의 한 표현의 두 가지 이상의 감각이 오르죠. 둘 이상의 감각이 아주 긴밀하게 어우러진 표현입니다. 그 표현의 묘미를 더해가겠죠? 시 한 표현에 둘 이상의 감각이 긴밀하게 어우러진 표현. 이 얘기를 조금 더 여러분 문제 유형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본 원론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공감각적 이미지, 감각의 전이 시 한 표현에 바로 예문을 볼까요? 예를 나는 향기로운 말소리에 기먹고 향기로운님의 말소리, 꽃다운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붉은 울음 등등이 있어요. 이렇게 한 표현에 둘 이상의 감각. 일단 보세요. 말소리는 뭐죠? 청각입니다. 그리고 향기롭다는 뭐다? 후각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긴밀하다는 표현을 잘 읽어두셔야 돼요. 긴밀하다는 꼭 알아둘 게 공감각적인 이런 방향 설정을 잘해야 됩니다. 이때 방향이라는 것은 주어를 먼저 적고 주어를 어떻게 서술어로 바꿔야 돼요. 서술어화 이렇게. 이게 방향입니다. 주어의 서술어화. 그러니까 향기로님의 말소리면 님의 말소리가 주어입니다. 말소리가 향기롭다. 얘가 서술어잖아요. 그럼 어떻게 청각이라는 감각을 뭐로 시각적으로 표현해서 감각을 전이 옮긴 표현이다. 이게 공감각적 이미지입니다. 시 한 편에 둘 이상의 감각이 긴밀하게 어우러진 표현. 그래서 표현의 묘미를 더하는 게 공감각적 이미지. 이 반면에 단일 감각은 한 표현에 단순하게 하나의 감각만 나타난 겁니다. 심상에서는 이렇게 공감각적 이미지가 비중이 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한번 쭉 보시죠. 자, 심상이란 어떤 사물에 대해 바로 둘째 줄 감각적인 형상. 심상의 형성 방식은 단일 감각, 공감각적 이미지. 가령 번쩍이는 새소리 있죠. 새소리가 번쩍이다.
새소리는 청각이니까 번쩍이다는 시각 아니겠어요? 청각의 시각화 이렇게 되겠죠. 어우, 잠깐만요. 번쩍이다 청각이 후각하는 향기로운 말소리, 청각의 시각화. 맞는 얘기입니다. 심상의 제시 방법은 수사법과 관련되는데 묘사는 심상을 그림 그리듯이 드러냅니다. 그죠? 이 방목의 시가 많죠. 그 다음에 비유는 뭐 비유란 수사법, 빗대어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자 돌림의 직유, 언유 등등. 상징은 중요합니다. 자, 우리 상징 한번 볼까요? 상징. 수사법에서 상징은 수사법상 크게 얘기하면 상징은 무슨 법에? 비유법에 속해요. 비에 속하지만 시를 공부할 때는 조금 더 분별해 두셔야 됩니다. 구분을 해야 돼요. 자, 상징 공부. 상징은 추상적, 주로 관념적인 대상입니다. 추상적, 관념적인 대상, 어떻게 해요? 구체적 사물로 제시합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주로 추상적, 관념적 대상은 주제가 될 때가 많아요. 구체적 사물은 실제 시어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보면은 여러분들 추상적, 관념적 대상은 뭐라고 해요? 이거 원관념. 원래 이건 추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사랑, 평화 이런 식으로. 구체적 사물로 제시된 것은 뭐다? 보조관념. 따라서 상징에는 뭐가 나타나지 않느냐면 이 원관념이 상징법의 특성이에요. 원관념이 숨겨져 있습니다. 원관념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숨겨져 있어요. 원관념이. 그래서 상징의 원관념 추적은 모두 다 뭐다? 함축적 의미의 파악이다. 이렇게 읽어내도 무리수가 없습니다. 현대시는 대부분이 상징시기 때문에 뭡니까? 이 상징의 원관념 추적. 이게 바로 함축적 의미의 파악이라고 해요. 속뜻을 파악하는 거예요. 자, 이 상징의 종류에는 많아요. 상징의 종류. 크게 보면은, 사회적 상징, 개인적 상징. 그 외에도 관습적 상징, 제도적 상징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적 상징. 이렇게 크게만 둘로 나누면은, 이건 전통적, 다음에 원형적 상징, 전통적 상징, 제도적 상징과 통합니다. 이미 우리의 일반 사회에서 통념화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통념으로 통념화되어 가지고 의미가 식상화되어 있어요. 식상하다. 이걸 다른 말로 관습적 상징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관습에 의해서 통념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 알아요. 의미가 식상하다. 예문회 같은 경우에 비둘기 같은 경우는 비둘기는 뭐예요? 평화. 우리 그림 그릴 때 비둘기를 평화의 상징이에요. 이렇게 다 아는 겁니다. 개인적 상징은 뭔데? 작가가, 즉 시인이 해당 작품 속에서 해당 작품 속에서 독창적으로 제시한 만든 상징입니다. 제시한 표현.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작품마다 또는 동일한 작품이라도 그 문맥 의미에 따라 달라요. 예문으로 여러분 김춘수의 꽃,
이 작품이 김춘수의 꽃이 있고 동일한 제목의 이육서의 꽃도 있어요. 뭐 다른 이 작가들의 작품도 있겠지만 그 김춘수의 꽃은 함축적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김춘수의 꽃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할 때 꽃은 의미 있는 존재. 이런 속뜻으로 읽히고요. 여기 이육사의 꽃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나르지 않는 그때도 꽃은 오히려 빨갛게 피지 않는다.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서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비 한 방울 나르지 않는 불모의 땅이에요. 그런 시련과 고통 속에서 오히려 꽃이라면 시련 극복의 의지, 시련 극복의 의지를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이해가 되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 통념으로 꽃이란 그와 같은 객관적인 뜻과 이 작품에서 시인이 독창적으로 창조한 뜻이, 주관적인 뜻이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작품마다. 자, 이런 것들이 개인적 상징이에요. 대부분의 여러분 시험 문제 함축성은 이 개인적 상징의 입각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상징에 대한 간략한 뭡니까? 이론 학습이었어요. 자, 이 입각에서 한번 연결 고리를 갖추시고요. 상징적 표현, 상성이 나왔으니까, 그지? 심성이 나왔으니까 얘기합니다. 자, 다음 닫기 이제 볼까요? 3번, 다음 시 밑줄 친 부분과 같은 이미지 형성 방법이 사용되지 않은 것은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여러분 잘 알진 정적의 향수 1년입니다. 옛 이야기 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는 느리고 슬프게 매 하고 이래 울겠죠. 개인 영혼을 가지고 너희가 슬프게 금빛 게으른 울음 여기입니다. 울음이 주어 금빛이 돼. 울음이 금빛이다. 울음은 청각 아닙니까? 청각의 뭔데? 금빛이다. 바로 시각화. 이렇게 공감각적 이미지. 자, 그러면 붉은 울음, 울음이 붉다. 울음이 붉다. 청각의 시각화. 푸른 휘파람 소리가 나거든요. 푸른 휘파람, 휘파람이 푸르다. 휘파람은 역시 청각이죠. 청각의 시각화. 이런 말을 들꽃의 보랏빛 향기. 향기가 보랏빛이다. 향기는 후각의 보랏빛. 시각화.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메밀 밖으로 흘러간다. 방울 소리가 흘러간다. 방울 소리는 청각 아닙니다. 청각의 시각화. 그러면 보랏빛 색추에 마구 칠한 한다발 장미. 은유법이 있죠. 구름이 걸 한다발 장미. 그 보랏빛 색추에 마구 칠한 한다발 장미는 시각성만 굉장히 탁월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감각은 읽을 수 없죠. 자, 5번 글 같은 것은 무엇이겠다? 단일 감각적 이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되셨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없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하나 더 볼까요? 4번입니다. 교재 174쪽에 다음 시에서 시각적 사물이 눈이 청각적 이미지로 바꾼 것. 전이가 눈이 공감각적 이미지. 1차적으로 여러분 여기 함축적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자, 04번 한번 볼까요? 04번은 밑에 작품이 김광균의 소랴. 제목이 소랴예요. 소랴. 눈 오는 밤입니다. 미리 쭉 보시면 알겠지만 주제의 줄은 어디쯤일까? 미리 이런 건 외우지 마세요. 공부하다 보면 연결이 닿습니다. 눈 오는 밤의 정경. 정경과 그리움. 그리움은 일단 추억으로 비롯되죠. 그죠? 여기에 눈은 그 함축성이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추억의 매개체입니다. 그러니까 추억, 그리움의 매개. 추억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매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시상을 뚜렷하게 촉발시키는 뭐예요? 요소입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눈의 함축성. 좀 전에 우리가 황동규의 즐거운 편지의 눈은 시인의 그죠? 그리움을 기다림으로 이별의 정한이란 슬픔 따위를 기다림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시인의 정서를 반영했죠. 그 시인의 감정을 표상한 이와 같은 의미를 띤 반면에 시인의 감정의 정서, 즉 정서적 매개인 반면에 여기에 노는 그리움의 매개, 과거의 추를 해상하는 매개, 시상 촉발 요인입니다. 이렇게 함축적으로 각각 다르죠. 자,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어느 먼 곳에 그리운 소식 1번, 이연에 가서 서글픈 옛자치 2번, 그리고 먼 곳에 여인의 옷 벗는 소리 3번, 여인의 옷 벗는 소리, 추억의 조각 4번, 싸늘한 추의 5번, 그 다음 마지막 단락에 차단한 의상 6번. 자, 이렇게 6개가 있는데 바로 원관념이 모두 눈입니다. 눈. 그래서 1차적으로 언유법에서 수사법, 언유법을 눈에 대한 뭐예요? 보조관념이 6개예요. 6개를 파악을 해보는 거죠. 어느 먼 곳에 그리운 소식이 이게 눈이에요. 눈을 보면서 이제 과거의 한 시점을 그리워합니다. 이 한밤 소리 없이 흩날리는요. 천하 끝에 호롱꽃 여위어가다라는 시간의 경과죠. 표현이 아주 탁월하게 해놨네요. 서글픈 옛자측의 눈을 보면서 눈 속에 아련한 추억이 떠오릅니다. 서글픈 옛자측의 원관님의 눈이 흰 눈이 내려 하얀 입김절로 가슴이 메어 마음 허공에 등불을 켜고 내 홀로 밤 깊이 뜰에 내리면 먼 곳에 여인의 옷 벗는 소리 밑줄. 이 표현은 무엇이 여인의 옷 벗는 소리입니까? 눈입니다. 주체는 눈이에요. 눈이 여인의 옷 벗는 소리다. 옷 벗는 소리는 청각 아니겠어요? 그러면 눈이라는 생략된 주어를 포착을 해서 눈이 여인의 옷 벗는 소리다 하면은 눈은 시각이고 소리는 청각이니까 시각의 청각화된 공감각적 이미지가 드러난 표현이죠. 하여 답은 4번의 사연이 됩니다. 여기 여인의 옷 벗는 소리. 아주 표현이 탁월하죠. 그러니까 사락사락 쌓이는 내리는 눈을 여인의 옷 벗는 소리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나머지 한번 쭉 보시고요. 175쪽 시의 운율서부터 조금만 여유 뒀다가 이어갑시다.